자, 정보 관리 부분입니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작성한 서로 관련 있는 레코드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코드가 뭐죠? 홍길동의 뭐 국어 점수 90점, 70점 이런 한 줄 한 줄을 레코드라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자, 파일의 특성을 결정하는 기준인데요. 소멸성입니다. 파일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의 빈도수를 소멸성이다 라고 하고, 활성률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한번 수행되는 동안 처리되는 레코드의 수의 백분율이다. 그래서 전체 레코드 수분에 수행되는 레코드 수 곱하기 100을 우리는 활성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의 기능 및 특징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파일에 대한 저장, 액세스, 공유, 보호 이런 보조기억 장치에서의 파일을 이제 총괄하는 파일 관리 기술을 이제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어떤 통로, 연결 통로, 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한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파일 공유를 통해서 판독만 할까, 기록만 할까, 실행만 할까 이런 여러 형태의 조합으로 액세스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파일에 대한 백업, 복구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파일의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제어 블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CB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파일 제어 블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 디스크립터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파일 이름, 파일 크기,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구조,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유형, 액세스, 제어 정보, 그 다음에 파일의 유형, 생성되는 날짜, 시간, 제거 날짜, 시간, 최종 수정 날짜, 시간, 액세스한 횟수,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렉터리 구조입니다. 디렉터리 구조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디렉터리는 파일 시스템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고, 효율적인 파일 사용을 위한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디렉터리 구조가 됩니다. 디렉터리는 각 파일에 대한 위치, 어디에 위치한지, 크기는 얼마인지, 할당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형태, 소유자, 계정 정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디렉터리 구조, 2단계 디렉터리 구조, 트리 디렉터리 구조, 비순환 그래프 디렉터리 구조, 일반적인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자, 1단계 디렉터리 구조를 보면은 1단계 디렉터리는 일단은 가장 간단하다. 모든 파일이 하나의 디렉터리 내에 위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렉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죠.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파일이 같은 디렉터리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디렉터리 속에 파일이나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어떠세요?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속에 막 1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다음은 2단계 디렉토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2단계 디렉토리 구조는 이제 중앙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MFD가 있고 그 아래 사용자별로 서로 다른 파일 디렉토리 UFD가 있는 이런 두 개층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MFD가 있고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
UFD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다 라는 것은 각 사용자에 대한 이름, 계정번호, 그리고 사용자의 파일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터가 있고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다 그러면 오직 하나의 사용자가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해당 하나의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에서는 하나잖아요. 하나의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에서는 당연히 유일한 파일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다른 디렉토리 간에는 동일한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정 파일을 지정할 때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사용자 이름,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리 디렉토리 구조가 있습니다. 트리 디렉토리 구조는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와 여러 개의 서브 디렉토리로 구성된 그런 구조고 도스나 윈도우즈나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디렉토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파일,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같은 가족에서는 동일한 이름이 안 나오지만 가족이 다른 경우는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가 있다. 비순환 그래프란 무엇일까? 하위 파일이나 하위 디렉토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클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공간을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런 거고 하나의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여러 개의 경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자, 공유된 파일을 삭제할 경우는 이제 고아 포인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고아 포인터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디렉토리에서 하나의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유된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면 파일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디렉토리에서는 그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포인터를 우리는 고아 포인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죠. 트리 구조에 링크를 첨가시켜서 순환을 허용하는 그래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와 파일 공유에 완전한 융통성이 있는 거고 탐색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파일과 디렉토리를 액세스하기가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디스크 공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크 공간은 파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저장시킬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기억 공간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파일 디스크 공간에 할당하는 방법은 연속 할당 방법과 불연속 할당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불연속 할당 방법에 뭐가 있냐면 섹터 단위 할당과 블럭 단위 할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섹터 단위 할당, 블럭 단위 할당. 그래서 불연속 할당 방식.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디스크 공간에 할당하는 방법, 연속, 불연속. 불연속에는 섹터와 블럭 단위 할당이 존재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연속 할당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연속 할당이다 라는 것은 파일을 디스크에 연속적인 기억 공간에 할당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것들이 인접된 공간에 저장하기 때문에 빨리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근 시간이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파일 크기에 알맞은 연속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파일이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생성과 삭제가 반복되면서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단편화라고 한다. 이런 단편화를 줄이려면 어때요? 저장되지 않은 공간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압축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파일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경이 돼버리면 구현하기가 힘들겠죠. 1초 뒤에 10바이트였는데 1초 뒤에 100바이트가 돼버리고 또 1초 뒤에 500바이트가 돼버리면 어때요? 연속된 공간에 이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불연속 할당입니다. 불연속 할당 방식은
섹터 단위 할당과 블럭 단위 할당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속 할당의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한 거죠. 파일의 크기가 변경이 되면 구현이 어렵다라는 점을 보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섹터 단위 할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의 파일이 디스크의 섹터 단위로 분산되어서 할당되는 방식이에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리는 트랙이다 그러고, 이렇게 나눠진 이 조각 하나를 뭐라 그래요? 섹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랙이다, 섹터다라고 했을 때 이 섹터 단위로 분산되어서 할당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되어 있다, 여기 기억되어 가면 또 여기를 가리켜야 되겠죠. 네, 그런 연결 리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속하는 각각의 섹터는 이제 연결을 위해서 다음 내용이 있는 곳에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섹터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디스크에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디스크에 대한 압축도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파일의 크기만큼 연속된 공간이 없어도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레코드를 검색할 경우 파일에 속한 레코드를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순차 검색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섹터를 몇 개 묶었어요. 그걸 우리는 블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트랙과 이제 섹터가 있었으면 두 개의 섹터 단위로 저장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 할당, 색인 블록체인 할당, 블록 지향 파일, 네, 사상, 기법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 기법이다 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기법은 섹터 단위 할당 기법과 비슷하지만 할당 단위를 블록 단위로 이제 구성하는 거죠. 블록은 뭐 이 두 개의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네 개의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하나의 블록은 여러 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된 블록이 저장이 되고 다음 블록을 가리킬 때는 이제 포인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가 이제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색인 블록체인 기법이 있는데, 색인 블록체인 기법은 파일마다 색인 블록을 놔둬요. 그래서 파일이 할당된 블록의 모든 포인터가 이 색인 블록에 모아놓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직접 접근을 가능하게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지향 파일 사상 기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포인터 대신에 파일 할당 테이블 FAT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블록 번호를 사용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할당 테이블에는 각 블록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은 블록 번호에 의해서 이제 색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자원보호입니다. 자원보호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보호한다라는 거죠.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제어한다, 그거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원의 물리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주체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객체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해당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법으로 접근 제어 행렬 기법, 전역 테이블 기법, 접근 제어 리스트, 그다음에 권한 리스트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접근 제어 행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접근 제어 행렬은 무엇이냐면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렇게 행렬로 표시하는 기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에는 영역, 사용자, 프로세스, 열에는 이제 객체, 각 항에는 접근 권한의 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1은 P1이 이제 판독할 수 있어요. 파일 2는 P2가 판독할 수 있어요. 파일 3은 P3가 판독과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접근 제어 행렬 기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역 테이블 기법이 있는데, 전역 테이블 기법은 뭐냐면 영역, 객체, 접근 권한을 무슨 형태? 이런 목록 형태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P1은 파일 1을 판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객체를 중심으로 접근 리스트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객체에 대한 리스트는 영역,
영역, 접근 권한 이런 순서의 쌍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1은 P1이 판독할 수 있어요. P3가 판독과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리스트 기법이다 라고 있는데, 권한 리스트는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각 행, 즉 영역의 중심으로 권한 리스트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P1이라는 사람은 파일 2를 판독할 수 있고 파일 3을 기록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락키 기법이다 라고 있습니다. 락은 이제 잠그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각 객체에서는 락을 가지고 있고 각 영역은 키라 불리는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와 영역이 일치하면은 해당 객체에 접근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보호 기법이 있습니다. 파일의 일방적인 접근, 손상,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파일의 명명, 파일 이름을 모르는 사용자를 접근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비밀번호, 파일의 암호를 아는 사람만 접근해라. 접근 제어, 파일마다 접근 목록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이제 접근을 허용하는 거죠. 이 파일은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접근 제어다라고 합니다. 자, 다중처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처리기란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개의 처리기를 두어가지고 하나의 작업을 각 처리기에 할당을 시켜가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분할 및 공유 버스 연결 방식이 있는데요. 프로세스, 주변장치, 기억장치 이런 것들을 버스의 단일 경로로 연결한 방식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버스 형태다. 그래서 이거는 장치의 추가가 용이하고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전송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전송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 공유 버스에 이상이 발생이 되면 전체 시스템은 어때요? 가동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얘도 쓰겠다, 얘도 쓰겠다 이렇게 경쟁을 말하면 서로 싸우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능 효율은 저하가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바 교환 행렬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분할 및 공유 버스 연결 방식에서 버스의 수를 기억장치 개수만큼 증가시켜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억장치를 동시에 참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앞에 거보다는 장치에 대한 연결이 복잡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큐브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다수의 프로세서들을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경제적인 그런 방식이 되겠고, 다수의 프로세서를 연결할 수가 있고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프로세서의 수는 2의 2승 해서 4개다라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연결점이 3개다. 그럼 2의 3승, 프로세서의 수는 8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포트 기억장치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시분할 및 공유버스 방식과 크로스바 교환 행렬 방식을 혼합한 그런 형태의 방식이 됩니다. 자, 다중처리기에 있어서 운영체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처리기의 운영체제 구조는 마스터 슬레이브 처리기, 분리 실행 처리기, 대칭적 처리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처리기다. 마스터가 주고 슬레이브가 종 해서 주종 처리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주 처리기가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 처리기만 입출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 슬래브에서는 입출력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닌 비대칭 구조를 갖습니다. 주 처리기, 종 처리기인데 주 처리기는 입출력 연산만 담당을 하고 운영 제재를 수행합니다. 종 처리기는 연산만 담당을 하고 입출력 발생을 할 때 주 처리기에게 서비스를 이렇게 요청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분리실행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분리실행기다라고 하면 주종 처리기가 서로 비대칭이었잖아요. 이거를 보완해가지고 각각의 처리기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을 합니다.
각 처리기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처리기가 고장난다. 그래도 전체 시스템은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종 처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때요? 더 좋다라고 느끼죠.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자, 할당된 작업은 해당 처리기가 모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처리기에 일이 밀려도 다른 처리기는 유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대칭적 처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칭적 처리기는 분리실행 처리기 구조의 문제점을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세서들이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하나의 운영체제를 공유해서 수행하는 구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프로세서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고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결합도에 대해서 볼 건데 약결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프로세서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면 되니까 굳이 다른 사람을 안 불러도 되죠. 그래서 결합력이 약하다. 강결합 시스템은 하나의 운영체제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는 게 필요로 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합이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결합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약결합 시스템은 뭐라고 했어요? 각 프로세서마다 독립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둘 이상의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한 시스템입니다. 각 시스템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메시지 전달, 원격 프로시저,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결합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동일한 운영체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해서 씁니다. 공유해서 쓰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강결합 시스템이다. 다중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프로세서와 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프로세서 간의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세서 간의 결합력이 어쩐다? 강하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